여러분, 지금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1년 전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가 텅 비어 있고 주유소에 가면 한숨이 나옵니다.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휘발유 1리터. 다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 들고 마트 가면 카트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으로 장바구니 반도 못 채웁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물가 안정세입니다.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환율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이런 말만 합니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하나 보다. 내가 문제인가 보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똑같이 힘듭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창피해서 남들 앞에서 가난하다고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 의미하는 것, 정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신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증발한 진짜 이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속습니다. 계속 가난해집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입니다. 1달러를 사려면 한국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1,000원이면 1달러에 1,000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면 1달러에 1,500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1달러인데 우리 돈은 500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화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돈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 4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와서 말합니다. 김 대리, 이번 달부터 월급을 달러로 줄게. 그래서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 1,100원일 때는 3,600달러 정도 받으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3,600달러가 540만 원이 됩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달러를 주는 입장이라면 환율 1,100원일 때 400만 원 주던 걸 환율 1,500원이 되면 267달러만 주면 됩니다. 당신 노동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2021년만 해도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1,100원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1년 평균 환율이 1,144원이었습니다. 2022년에 1,200원을 넘었습니다. 연말에는 1,300원을 찍었습니다. 2023년에 1,300원대가 고착화됐습니다. 2024년에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450원, 1,460원, 1,470원.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400원이 올랐습니다. 1,100원에서 1,500원. 퍼센트로 계산하면 36%입니다. 36%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월급이 36% 깎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만 원 받던 사람이 256만 원 받는 겁니다. 144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게 환율 36% 상승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 4년 사이에 당신 자산의 달러 가치가 30%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사라진 겁니다.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환율 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과도한 우려는 금물입니다. 강달러 현상은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주머니에서 수천만 원씩 증발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환율이 이렇게 됐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2년부터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0%대에서 5%대까지.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왜요? 미국에 돈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안전한 미국에서 5%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왜 위험한 다른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돈이 약해집니다. 원화도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뉴스에서 매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숨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줄었습니다. 2022년엔 역대급 무역 적자가 났고 그 뒤로도 구조적인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2023년에도 적자였습니다. 100억 달러 적자. 2년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수출 강국이라고만 말하던 때와는 분명 다른 국면이죠. 돈이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사로 치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겁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나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판 주식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2023년에도 팔았습니다. 2024년에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뭘 받습니까? 원화를 받습니다. 그 원화로 뭘 합니까?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악순환입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환율은 체온계와 같습니다. 체온이 36.5도면 건강합니다. 체온이 38도면 열이 난다는 신호입니다. 체온이 40도면 위험합니다.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1100원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환율 1300원은 열이 나는 상태입니다. 환율 1500원은 위험 신호입니다.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체온계를 보여주면서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변동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우리 잘못 아닙니다라고만 합니다. 환자가 열이 40도인데 의사가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의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충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일반 국민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수입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밀가루, 수입입니다. 한국은 밀 자급률이 1%도 안 됩니다. 99%를 수입합니다. 빵, 라면, 국수, 과자, 전부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다 오릅니다. 식용유, 수입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원재료 대부분 수입입니다. 요리할 때 식용유 안 쓰는 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커피, 수입입니다. 한국에서 커피 재배 안 합니다. 100% 수입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커피 가격 오르면 매일 느낍니다. 휘발유, 원유 100% 수입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납니다.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에서 사옵니다. 차 안 모는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차 있으신 분들은 매주 체감합니다. 스마트폰 부품, 수입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입입니다. 의약품 원료, 수입입니다. 사료, 수입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상당 부분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다 비싸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환율 1100원일 때 원유 한 배럴이 7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7,000원입니다. 지금 환율 1450원에 원유가 80달러라고 칩시다. 우리 돈으로 11만 6천원입니다. 같은 기름인데 4만 원이나 더 비싸졌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50% 상승입니다. 이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2021년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이 1,500원 되었습니다. 지금은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입니다. 리터당 200원에서 300원 올랐습니다. 200원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휘발유 100리터 넣는다고 칩시다. 출퇴근하고 주말에 마트 가고 하면 100리터 정도 씁니다. 리터당 250원 올랐으면 한 달에 25,000원 추가 지출입니다. 1년이면 30만 원입니다. 4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휘발유만 그렇습니다. 라면 한 봉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2021년에 신라면 한 봉지 8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1,200원입니다. 50% 올랐습니다. 계란 한 판 얼마였습니까? 2021년에 5,000원 되었습니다. 지금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60%에서 80% 올랐습니다. 우유 1리터 얼마였습니까? 2,500원 하던 게 3,200원 됐습니다. 30% 상승입니다. 50대 가장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도 400만 원이었고 지금도 400만 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동결됐습니다. 그나마 잘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1년 김철수 씨 가계부를 보겠습니다. 주거비 80만 원, 전세 이자입니다. 식비 60만 원, 4인 가족 한 달 식비입니다. 교통비 30만 원, 기름값하고 대중교통비입니다. 공과금 20만 원, 전기가스 수도 통신비입니다. 교육비 50만 원, 아이 둘 학원비입니다. 보험료 30만 원, 실비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입니다. 저축 80만 원, 매달 꼬박꼬박 적금 넣었습니다. 여유자금 50만 원, 외식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고 명절에 부모님 용돈도 드렸습니다. 총 400만 원입니다. 빠듯하지만 저축도 하고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족여행도 갔습니다. 2024년 김철수 씨 가계부입니다. 주거비 80만 원으로 갔습니다. 전세라서 다행입니다. 월세였으면 벌써 올랐을 겁니다. 끼가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똑같이 먹는데 3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전보다 못 먹습니다. 소고기는 거의 안 삽니다. 과일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90만 원입니다. 교통비 45만 원, 15만 원이 늘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공과금 30만 원, 1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다 올랐습니다. 교육비 60만 원, 학원비도 올랐습니다. 학원도 월세 내고 강사 월급 주고 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료 35만 원, 자동차 보험 갱신하니까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340만 원입니다. 저축은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0만 원에서 40만 원. 반토막 났습니다. 여유자금은 20만 원입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날에만 합니다. 영화관은 1년에 두세 번 갑니다. 가족여행은 2년째 못 갔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줄였습니다. 얼굴 보기 민망합니다. 김철수 씨 월급은 그대로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축은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4년간 저축 손실만 계산해 봅시다. 매달 40만 원씩 덜 저축했습니다. 48개월이면 1920만 원입니다. 거의 2천만 원입니다. 김철수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가에 먹혔습니다. 환율에 녹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은퇴가 10년 남았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직장 있잖아 라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 그래라고 합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칩니다. 그래서 혼자 사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충격입니다.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을 보셨습니까?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입니다. 2024년은 2%대입니다. 3.6%, 2%면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함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는 트릭이 있습니다. 통계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460개 품목을 씁니다. 쌀, 라면, 휘발유, 스마트폰, TV, 냉장고, 항공료, 호텔비 등등 460가지를 묶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각 품목에 가중치라는 걸 줍니다. 쉽게 말해서 비중입니다. 자주 사는 것, 중요한 것에 높은 비중을 주고 가끔 사는 것에 낮은 비중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마트폰, TV,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작년에 100만 원 하던 스마트폰이 올해 90만 원에 나옵니다. 10% 하락입니다. 이런 품목의 비중이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전체 물가가 낮아 보입니다. 반대로 라면, 계란, 휘발유,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30%,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지수에서 이것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요. 라면 한 봉지 1200원, 스마트폰 한 대 100만 원. 스마트폰이 금액이 크니까 비중도 큽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스마트폰 가격 10% 하락, 라면 가격 50% 상승. 평균 내면 물가가 조금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매년 바꾸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2년에서 3년에 한 번 바꿉니다. 그런데 라면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먹습니다. 휘발유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넣습니다. 실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7%가 넘습니다. 정부 발표의 2배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정부 물가지수는 평균입니다. 부자도 포함되고 가난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스마트폰 매년 바꾸는 사람도 있고 10년째 같은 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중간이 됩니다.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스마트폰 안 바꾸고 TV 안 사는 사람한테는 전자제품 가격 하락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매일 먹고 기름은 매일 넣어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드겠습니다. 머리는 냉동실에 있고 발은 오븐에 있으면 평균 온도는 적당합니다. 20도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습니다. 머리는 얼어 죽고 발은 타 죽습니다. 평균은 의미 없습니다. 정부 물가지수가 이겁니다. 평균은 괜찮은데 실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들 발은 오븐에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격입니다.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뭔지 아시죠?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입니다. 은행에서 1억 빌리면 1년에 얼마 내야 하는가?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 5%면 1억 빌리고 1년에 500만 원 이자 냅니다. 2021년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역대 최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리가 2%, 3%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빚내서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 기준금리는 3.5%입니다. 0.5에서 3.5로 7배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릅니다. 2021년에 3%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6%, 7%입니다. 2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원 대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금리 3% 변동금리였습니다. 월 이자가 75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6%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150만 원입니다. 2배입니다. 75만 원이 더 나갑니다. 매달 75만 원이요. 월 75만 원 차이가 1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2,700만 원입니다. 이자만 2,700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로 나간 돈이 2,7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축에서 나옵니다. 생활비에서 나옵니다. 자녀 교육비에서 나옵니다. 노후자금에서 나옵니다. 여행 포기하고 외식 줄이고 보험 해약하고 그렇게 쥐어짜서 이자 내는 겁니다. 40대 직장인 박영희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2021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외곽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대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 3.2%,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월 상환금 152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500만 원에서 152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하면 됐습니다. 빠듯하지만 가능했습니다. 2024년 현재 금리가 5.8%로 올랐습니다. 변동금리였기 때문입니다. 월 상환금이 206만 원이 됐습니다. 54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영희 씨 월급은 530만 원으로 30만 원 올랐습니다. 3년 동안 30만 원 인상, 연 10만 원 인상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54만 원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이 24만 원 줄어든 겁니다. 박영희 씨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넣던 적금. 3년 모았더니 1,800만 원 됐었습니다. 깼습니다. 이자로 나가는 돈 충당하려고요. 보험 하나를 해약했습니다. 암보험. 30대부터 넣던 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 학원 하나를 끊었습니다. 영어 학원. 아이가 울었습니다. 친구들 다 다니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미안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합니다. 주말에 가끔 치킨 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제주도요? 해외요? 말도 안 됩니다. 3년 전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 대출 갚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하면 월급 오를 거고 대출 이자는 그대로일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다음 달 이자 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박영희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1년, 2022년에 집 산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00조 원이 넘습니다. 500조 원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이자 폭탄 맞은 겁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 겁니다. 조금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동안 국민들 노후자금은 다 사라집니다. 아이들 교육은 포기해야 합니다.
꿈은 접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충격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환율이 높으면 수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서민 부담을 알면서도 수출 성장률도 같이 봐야 하다 보니 환율을 강하게 눌러버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얻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수출 대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이런 회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사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팝니다. 스마트폰 만들어서 미국에 팝니다. 자동차 만들어서 유럽에 팝니다.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팝니다.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 100달러 벌면 11만 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일 때 100달러 벌면 15만 원입니다. 같은 물건 팔아서 4만 원을 더 버는 겁니다. 36% 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닌데 돈이 더 들어옵니다. 환율 덕분입니다. 2022년, 2023년 대기업 실적을 보십시오. 환율 덕분에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차익 효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환율 덕분에 영업이익 몇 조 원 늘었다. 현대차가 환차익으로 실적 개선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기업은 웃고 국민은 웁니다. 대기업 주가는 오르고 국민 통장은 줄어듭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은 오르고 국민 실질소득은 줄어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환율을 안정시키지 않을까요?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낮출 수 있습니다. 달러 팔고 원화 사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대기업이 좋습니다. 수출이 늘면 GDP가 올라갑니다. GDP가 국내 총생산입니다. 나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GDP가 올라가면 정부 성적표가 좋아집니다.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달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했다라고요.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갑니까? 대기업 주주들이 가져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갑니다. 고위 경영진이 가져갑니다. 재벌 오너 일가가 가져갑니다. 일반 국민은요? 물가 상승으로 손해만 봅니다. GDP는 올라가는데 삶은 팍팍해집니다. 숫자는 좋아지는데 행복은 줄어듭니다. 이게 숨겨진 구조입니다. 정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환율 올라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피해보다 GDP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요. 서민 고통보다 대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충격입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도 오를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환율이 오르면 건축 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시멘트, 철근, 유리, 단열재, 배관 자재, 상당 부분 수입이거나 원자재가 수입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오릅니다. 2021년 3.3제곱미터당 분양가 평균 2천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3천만 원 넘습니다. 50% 상승입니다. 새 아파트 사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대출이 어려우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제학 기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5%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20%, 30%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15%가 얼마냐고요? 10억 아파트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아파트면 7,500만 원입니다. 집값이 7,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열심히 모아서 집 산 사람들, 집값 1억 넘게 떨어진 겁니다. 2021년에 10억 아파트 산 사람을 봅시다. 자기 돈 4억, 대출 6억으로 샀습니다. 2024년 현재 아파트 가격 8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자기 돈 4억 넣었는데 집값은 8억 5천이니까 순자산이 2억 5천입니다. 4억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대출 6억은 그대로입니다. 이자도 내야 합니다. 이자는 2배로 올랐습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그대로고 이자는 늘었습니다. 삼중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2020년, 2021년에 집 산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름 붙이면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샀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영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충격입니다. 이제 악순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게 정부가 숨기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도미노 효과입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밀가루, 기름, 원자재 다 비싸집니다.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똑같이 살아도 돈이 더 나갑니다. 저축이 줄어듭니다.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합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외식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물건 안 삽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 경제가 위축됩니다. 깡에 손님이 안 옵니다. 옷가게에 손님이 안 옵니다. 자영업자가 힘들어집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원재료비는 올랐습니다.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폐업이 늘어납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직원들 해고합니다. 실업이 늘어납니다. 실업자는 소비를 더 줄입니다. 소비가 더 줄면 더 많은 자영업자가 망합니다. 더 많은 실업자가 생깁니다. 악순환입니다. 실업이 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소득세, 법인세 덜 거칩니다. 정부 재정이 악화됩니다.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복지가 줄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방아쇠입니다. 자영업자 최 사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사장은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외곽주택가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퇴근하고 아저씨들이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2021년 월 매출 800만 원, 순이익 25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 3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비용 빼고 250만 원 남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먹고 살 만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조금씩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상황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20kg 한 포대가 15,000원 하던 게 21,000원 됐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50% 올랐습니다. 18리터 한 통 25,000원 하던 게 37,000원 됐습니다. 고춧가루 가격이 60% 올랐습니다. 고추 작황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계란 가격도 올랐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달살 처분했다고 합니다. 재료비가 평균 45% 상승했습니다. 최 사장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볶이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밥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순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미안했습니다. 20년 단골들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안 옵니다. 용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요. 아저씨들도 뜸해졌습니다. 집에서 소주 마신다고 합니다. 월 매출이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요? 재료비가 올랐으니까 300만 원이 420만 원 됐습니다.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 됐습니다. 인건비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으니까요. 100만 원이 120만 원 됐습니다. 공과금도 올랐습니다. 50만 원이 60만 원 됐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 600만 원에서 재료비 420만 원, 임대료 120만 원, 인건비 120만 원, 공과금 60만 원 빼면요. 마이너스 120만 원입니다. 적자입니다. 이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돈 잃는 겁니다. 최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습니다. 혼자 합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갑니다. 15시간 노동입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최 사장은 올해 안에 가게를 접을 생각입니다. 20년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장사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이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 2,700개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20분 동안에도 37개 가게가 문 닫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바꿀 의지가 없습니다. 바꾸면 대기업이 손해보니까요. GDP 성장률이 떨어지니까요. 선거에서 내세울 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첫째, 환율의 진실을 인식하십시오. 환율 1,500원은 당신 돈의 36%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예금으로 있는 것, 적금으로 있는 것, 보험으로 있는 것, 부동산으로 있는 것. 전부 리스트로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래야 현실이 보입니다. 둘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손해입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로 가지고 계십시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앱에서 달러 계좌 만드는데 5분이면 됩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달러 자산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늘어납니다. 환율 방어가 됩니다. 셋째,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합니까? 수수료 내더라도 바꾸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추가 상환하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넷째,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아끼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안 보는 넷플릭스,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한 달에 한 번 쓰는 구독 서비스, 습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 1년치를 뽑아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으십시오. 월급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올려주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재테크든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술을 배우십시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엑셀, 포토샵, 영상 편집, 블로그 운영. 배워서 부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0대에 유튜브 시작해서 성공한 분들 많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진 겁니다. 공식 물가는 평균이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710% 인플레가 통계에선 34%로 보이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은 수천만 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이자 폭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대기업은 웃고 국민은 웁니다. 이게 숨겨진 구조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 잡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입니다.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느는 겁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고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주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부가 괜찮다고 하면 의심하십시오. 전문가가 걱정 마라고 하면 더 조심하십시오. 뉴스가 안정세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안 지켜줍니다. 은행도 안 지켜줍니다. 회사도 안 지켜줍니다. 오직 당신만 지킬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도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했습니다. 6일 후에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 6일 사이에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달러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빚 없던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현금 확보했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빚에 허덕이던 사람, 현금 없던 사람, 설마 했던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집 팔고, 차 팔고, 직장 잃고, 평생 모은 것 다 날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1997년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훨씬 많고, 금융 시스템도 그때보다는 튼튼해졌습니다. 다만, 그때처럼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일수록, 개인은 한 번쯤 최악의 시나리오도 떠올려 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환율 1,500원이 그 신호입니다. 무역적자가 그 신호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그 신호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그 신호입니다. 신호는 충분합니다. 무시하면 당합니다. 준비하면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속을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뜰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인가? 설마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최악에 대비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당신의 몫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안 한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평생 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아니, 예고는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예고입니다. 환율 1,500원이 예고입니다. 듣고도 안 움직이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통장 잔고 확인하십시오. 내일 달러 계좌 만드십시오. 이번 주 안에 대출 현황 점검하십시오. 이번 달 안에 지출 구조 바꾸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습니다. 1년 후에 오늘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이니까요.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파이팅입니다.